자, 오늘은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들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우리 이번 주에 이런 활동을 합니다.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소설을 공부할 때는요, 특히 이 소설에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이 소설의 특징. 자, 소설만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유정의 소설은 해학적인 특징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 현진건의 소설은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는 반어적인 표현법이 사용됩니다. 각자마다의 특징이 있죠. 근데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소설을 읽을 때는요. 자, 이 소설의 배경을 여러분이 같이 따라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보시면, 자, 이 인물들을 보면서 이 인물을 바라다 보는 서술자, 여기서는 나라고 지칭되고 있죠. 나의 태도가,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점을 봐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소설이 갖는 특징, 다른 소설이 아니라 이 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 두 번째는 이 소설의 배경. 그리고 세 번째는 인물의 특징. 네 번째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서술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면서 읽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인물, 자, 배경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인물, 사건, 배경. 소설에 보통 세 가지 구성 요건이라고 보죠.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소설은요, 특이하게, 자, 어떤 게 없냐면요, 갈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갈등을 축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대립을 이루는지를 보는 것이 소설이 시와 다른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되게 특이하게 수필 같습니다. 인물과 인물의 대립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바라다 보는 서술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이 이 소설에서는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소설의 제목을 볼게요.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우리 길 가다가 만나는 곳, 골목과 골목 사이의 수탉에 만나는 곳이 이 길모퉁이죠. 요즘은 좀 그런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해서 모퉁이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큰 건물 돌아서도 뭐 모퉁이 있고요. 많이 있죠. 우리 동네에서. 이 제목이 왜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일까를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이 소설을 이미 읽었잖아요. 아마도 우리 동네에서 어느 곳에서나 일상적으로 만나는, 아마도 이게 심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평범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본 어떤 이 심미적인 체험, 이들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어떤 심미적 체험을 하길 바라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적인 측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소설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소설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고 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글 전체를 따라가면서 보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내용을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볼게요. 자, 북한삭 자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동네의 특징이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 한번 켜고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의 특징, 굳이 선생님 막 이렇게 필기는 안 해주는데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동네 특징.
첫 번째, 자,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 있어서 자, 웅장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경치가 아마도 좀 뼈난 모양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동네는요, 예술가들을 되게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두 번째 특징으로 볼까요? 우리 동네는요, 아이고, 이거 왜 이럴까요? 자, 우리 동네에는 특징 두 번째는 예술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다. 화가들도 자주 모이고 그림을 좋아하는 예술가들도 많이 모인다. 그리고 소설이나 시를 쓰는 사람도 많이 모여서 우리 동네를 이사 오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밖에도 방송이나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끔 이곳을 모인다.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 예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의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연, 산에 둘러싸여 있고요. 산이 있고 예술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동네다. 자, 선생님이 상상했던 동네는 요거보다 조금 더 소박하고 낡은 이런 동네의 모습이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세련되어 있죠. 이 일러스트 작가가 본인이 책을 읽고 이런 장면들을 이제 꾸며봤어요. 뒤에 산이 보이죠? 자연들도 있고요. 자, 우리 동네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하면 규모가 작은 카페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동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동네에는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카페 거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규모로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겠죠.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어떤 친구가 선생님이 이제 서술자인 나에게 물어봤어요. 자주 가는 카페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스타벅스요? 막 이랬는데 이건 이제 재밌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그 배경과는 조금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작은 카페들. 그래서 이들의 고객은 대부분 거의가 무슨 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글쟁이. 글을 잘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 글쟁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림쟁이, 이러한 예술가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사람들이 이 카페에 북적북적거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카페는요, 분위기가 우리 동네에 여기까지 내가 이제 우리 동네의 예술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예술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마 우리 동네의 전경을 통해서 아마 짐작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누굴 얘기하겠어요?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예술가 2명. 이 2명이 어떤 작품을 만드는지 설명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요. 동네 한가운데에서 매일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어떤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예술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같이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우선 그 첫 번째 예술가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그이는요, 여기 보시니까 늘 흰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예술가는요, 이렇게 말하면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어떤 여자 조각가를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빚어내는 작품이 일종의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볼게요. 자, 내가 지금부터 소개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죠. 김밥 아줌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김밥 아줌마 소개할게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흰 가운을 입고 있어요. 여류 조각가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단서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여기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작가가 막바로 김밥 아줌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씩, 자, 스무고개 하듯이 단서를 하나씩 제공함으로써 이 독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호기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죠. 자, 이 소개하고자 하는 작가의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매일 아침
9시에 일터로 와서 9시간 되도록 이 일을 한다. 12시간이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그는 다소 무뚝뚝하거나 뻣뻣합니다. 싱거운 소리, 농담을 하거나 이러지 않나요. 오히려 잘 웃지 않고 마치 늘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자, 그이가 만든 작품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므로 이 사람이 쉴 틈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이 아줌마를 우리는 동네에서 김밥 아줌마라고 합니다. 자,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자연히 김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이 서술자는요, 그이가 만든 이 김밥을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이가 만드는 김밥은 일반 김밥과 다르게요. 굉장히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아마 좋은 재료, 자극적이지 않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김밥은 절대 다른 사람의 입맛을 속이지 않는 아마도 정직한 김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좋은 재료를 쓰거나. 자, 왜 김밥을 작품이라고 만드는지 대략 알겠죠. 자, 이 사람이 서술자가 내가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예술가는 바로 이 김밥 아줌마예요. 근데 이 사람을 왜 예술가라고 부르는지 한번 그 단서들을 볼게요. 이 아줌마는요, 사람들이 김밥을 만들고 있을 때면 막 화를 내요.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서 김밥을 많은 걸 실패하고 만대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김밥에만 오롯이 몰두하는 것을 이 사람은 더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은 자신이 김밥 많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제 김밥 만든 걸 보고 있다가 혼났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일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김밥을 말 때는 그 행위 자체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특성이 자신은 이 특성이야말로 이 아줌마를 김밥을 만드는 예술가. 그래서 그가 만드는 김밥은 일종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만드는 김밥은 돈 몇 푼을 주고 이익을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술가가 작품을 빚어내듯이 몰두해서 만든 작품이다 라고 서술자가 이들에 대해서, 이 작가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한번 볼까요?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이 김밥 아줌마의 김밥을 마는 태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글을 진행하고 있는 나. 서술자가 이 사람을 예찬적이고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두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우리 동네 예술가는요. 누구일까요? 자, 봅시다. 이제 막 50을 넘은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남자 예술가예요. 자, 빵떡 모자를 쓰고 있고요. 듬직한 체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아저씨는 늘 웃는 얼굴입니다. 이 아줌마와 달리 그 다음에 12달, 1년 12달 빠짐없이 2차례씩 자신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 마당에 나와서 추우나 더우나 길이 꽁꽁 얼어붙거나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어김없이 그가 몰고 오는 트럭이 우리 동네 마당에 섭니다. 성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까 그 김밥 마는 아줌마도 12시간 내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못지않죠. 그가 등장하는 모습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그래서 트럭이 오면 마을 사람들이 그 트럭 주변으로 막 몰리게 되죠. 그러면 확성기에 대고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을 보세요. 양파, 버섯 있어요. 싱싱한 오이요, 배추 있어요. 야채 장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트럭을 운반해서 야채를 파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요. 뜨내기 트럭이 아니라 이분은 고정적으로 드나드는 그 단골. 자기 동네를 고정적으로 오고 단골 손님을 상대하는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온 트럭 안의 야채가 국내 최고의 물건이라는 되게 좋은 최고의 품질만 가져온다라는 요 고집이 있어요. 자, 요 고집. 그냥 똥고집이 아니에요.
자신의 물건이 최고라는 고집. 실제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사간 고구마가 과연 꿀맛이었는지, 어제 그 사간 배추로 담근 김치가 맛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객의 불만이 혹시 있는 거 없는가를 잘 보고요. 혹시 불만이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내가 갖고 온 것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신이 파는 물건이 정말 최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얼마나 자부심이 큰지 알겠죠. 다 정리하자면. 그래서 자신이 들고 온 물건을 꺼낼 때도요, 굉장히 조심조심 들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도 안 하세요. 자신이 가져온 포도나 무나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굉장히 어떻게 해야 좋은 물건을 고르는지 막 되게 설명을 열심히 하시죠. 심지어는 내가 나 말고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면 장사를 집어치울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분이 자기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서술자인 내가 보기에는 그런 말이 빈말인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장사를 집어치우고도 남을 것처럼 보여요. 왜냐? 자기 물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서술자 생각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물건을 이렇게 예술가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도 없어요. 자기 그림을 그리거나 자기 음악을 만들거나 이러면 내 작품이 최고야. 자기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예술가만큼 그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이 주홍 트럭의 아저씨야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 물건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이 아저씨야말로 내가 보기에는 예술가나 다름없다. 자존심이 세고 자기의 물건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이 아저씨야말로 내가 보기에는 예술가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되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자기 물건에 대한 최고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야말로 예술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이렇게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예술가 2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분은 예술가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술가 2명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동네 사람 김대호 씨를 한 명 더 소개하게 됩니다. 볼까요? 김대호 씨는요, 보시면 김대호 씨는요, 느리고 굉장히 길다. 자, 이런 표현에, 이런 묘사에 다들 김대호 씨를 아는 사람이면 동의할 것입니다. 그는요, 자, 도대체가 빠릿빠릿, 굉장히 빠른 구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느릿느릿하고요, 키도 깁니다. 자, 키는요 186cm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보폭도 깁니다. 그래서 차분차분 걸어갑니다. 신체도요 굉장히 유별나게 깁니다. 얼굴도 길고 코도 길고 손가락도 깁니다. 팔도 길어서 무엇을 집어오려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이거 과정인 것 같죠. 자, 말꼬리를 느릿느릿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누구는 김대호 씨의 말을 듣다가 혈압이 올랐다라는 소문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해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죠. 아무런 지장이,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김대호 씨가 하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늘어지고 있어서 자고 일어나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대요. 이거 사실 과장이죠. 실제로 그럴 리 없겠지만 김대호 씨의 어떤 이 특징을 전달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전화를 받으면 항상 제가 김대호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외모와 어울리는 이 말투 있잖아요. 키도 길고 얼굴도 길고 말꼬리도 긴데 전화를 받으면 김대호 씨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김대호라고 말하는 거에 사람들이 다 빵 터지나 봐요. 너무나 이 캐릭터에 어울려서.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다들 김대호를 김대호라고 부른대요. 우리 사투리 보면 기가 아니가 맞아? 틀려?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마 그 김대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별명을 부를 때는요,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이 사람을 놀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대인관계가 굉장히 김대호 씨는 좋고요. 그 다음에 키가 큰 만큼 이해의 길이도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해의 길이가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주고 포용력이 넓고 낙천적이고 이러한 품성을 가지고 있대요. 김대호 씨가. 그래서 어떤 이 김대호 씨의 캐릭터를 잘 살려주는 그냥 애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사람의 미덕은 품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은 또 굉장히 빈틈없이 잘 해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덤벙거리지도 않고요. 진득한 성격이라서 잔꾀를 부리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김대호 씨를 되게 좋아하더라. 나머지 부분들은요, 김대호 씨 어떤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뒷부분 보시면 전화 받을 때요. 김대호 이제 이거 안 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김대호인데요, 전대호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또 어색해서 사람들이 다 웃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첫 번째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소설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를요, 이 부분을 통해서 보시면 되죠. 자, 우리는요, 이 소설을 통해서요, 이 소설은요,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이웃에 대해서, 평범한 이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더 나아가서 이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감동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감하거나 하는 이런 심리적인 체험을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겠죠. 특히 이 소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나라는 서술자를 통해서 이들을 하나만 더 정리할까요? 이들에 대해서 내가 만난 이 동네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이들을 좋아하는 우호적인 태도, 또는 이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뭐 예참 좋아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설의 특징을 굳이 정리한다면 이 소설은요, 뚜렷한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